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글로벌 초저금리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 상황이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오늘 아침 여러 주요 국가들의 국채 금리를 쭉 보면서요. 오랜 시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증시 토크 어떤 이야기를 적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잡생각들을 정리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조금 뭐랄까 심도 있는 내용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보아주시면서 지금 현재 글로벌 초저금리 그리고 글로벌 마이너스 금리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 시야를 넓히시는 시간 함께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글로벌 초저금리 상황 혼란 그 자체이죠. 우리가 20세기만 하더라도, 자, 20세기만 하더라도, 어땠습니까? 만기가 길어지면은,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당연시 되었습니다만, 자, 어느 순간부터 해서는 만기가 길어지더라도 금리가 떨어지고, 심지어는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리가 고착화된 제법 긴 기간 벌써 고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는 DLF 문제가 발생하면서 금융시장에 여러 가지 혼란을 안기기도 하였습니다. 자, 소위 뉴 노멀 시대라고 해서 초저성장 그리고 초저금리 사회를 의미하는 그 뉴 노멀 시대가 점점 깊어가는 것은 아니냐, 그러한 우려감도 있는 가운데, 자, 오늘 저 수익률 도표들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생각들 네 가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갔는데요. 첫 번째로 떠오른 생각은 바로 지금 이 상황이 혹시나 유동성 함정이 아닐까라는 점입니다. 자, 유동성 함정. 자, 케인즈가 이야기하면서 유명해진 단어이죠. 유동성 함정. 자, 1930년대 대공황이 아무리 돈을 풀어도 극복하지 못했던 원인이 유동성 함정에 있다. 돈을 아무리 뿌려도 경제 주체들이 자신감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투자나 소비가 증가하지 못하는 것을 유동성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최근에 대표적인 사례, 거의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자, 대표적인 사례는 1990년 이후 거의 사반세기 25년을 이어왔던 일본의 케이스가 대표적인 유동성 함정 상황입니다. 아무리 돈을 풀어도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고 금리도 돈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금리가 확 낮아지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그게 바로 유동성 함정 상황인데요. 자,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자, 유동성 함정이 도대체 왜 오는 거냐? 돈을 그렇게 풀어댔는데 왜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는 거냐? 그 원인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 전 세계가 지금 고령 사회에 들어와 있다라는 점, 어떻게 보면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는 변수라 할 수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디플레이션에 의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사라졌다라는 점. 인플레이션이 있으면은 오늘 사야 될 물건이 내일 물가가 뛸지 모르니까 빨리 사야 된다라는 생각에 소비가 증가하지만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소비가 위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디플레이션이 그로 인해서 발생되고 또한 더불어서 심리적 요인도 큽니다. 경제가 불안하다, 나쁘다 그러면 경제 주체들도 아무리 돈을 잘 버는 사람들도요, 그냥 위축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국가들이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쁘다라는 얘기를 잘 안 하는 이유가 국민들의 경제 불안 심리가 커지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더 위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자, 경제를 불안하게 하는 이슈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돈을 뿌려서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데 뭔가 안 좋은 이슈가 뻥 터지면 돈을 뿌려봐야 도로함이 타버리죠. 또 이 위기 극복해보겠다고 또 돈을 뿌렸는데 또 안 좋은 일이 뻥 터지면은 또 도로함이 타버립니다. 예. 돈을 뿌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자, 이 불안하게 하는 요인, 바로 우리 뇌 속에 딱 지나가는 게 있죠. 바로 트럼프 대통령발 미중 무역 전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뭐 이게 해답이 지금 바로 나오지도 않는 일이니까요. 자, 유동성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드린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한 가지라도 조금 이제 완화되는 모습이 나오면 함정에 빠졌다가도 이렇게 올라와서 숨을 한번 쉴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전 세계 경제가 맥이 없고 힘이 빠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 중에 하나인 미중 무역 전쟁이 조속한 시일 내에 뭐 해결이 되거나 타결이 되거나 완화되는 모습이라도 보인다면 적어도 세계 경제에 숨통이 트이진 않을까. 뭐 예전처럼 막 으아 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숨통이 트여서 유동성 함정에서 생존할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두 번째입니다. 자, 글로벌 초저금리 상황 속에서 잡생각 두 번째. 그것은 바로 MMT, 현대통화이론이 이건 뭐 헛소리가 아니고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말 많은 생각을 막 했어요. 전 세계가 초저금리고 마이너스 금리인데 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앞서 언급드렸던 유동성 함정,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이야기 드리는 MMT 이겁니다. 자, MMT 같은 경우 저 현대통화이론이 뭐 나온 지는 꽤 됐습니다만 최근에 미국 정치권에서 저 MMT 이론을 제시하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뭐 복잡한 이론 다 치우고요. 간단히 이야기 드리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적자 국채 발행하고 돈도 막 그냥 윤전기로 막 돌려서 뿌려도 된다. 그래도 된다. 라는 논리가 바로 저 MMT입니다. 모단. 옛날 아주 먼 옛날에는 모던을 모단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단, 모네타리 시어리. 그래서 저것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제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창기에는 저건 뭔 헛소리야 이런 분위기였는데 또 이게 생각해 보니까요. 일본은 90년 이후부터 MMT하고 거의 비슷하게 금융정책을 쓰고 있고 미국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양적 완화를 하면서 그러면서 국채도 늘려왔지 않습니까? 꾸준히 모양새가 MMT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걸 노골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뭐 은근슬쩍 했느냐 이런 차이지 MMT가 은근슬쩍 정설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자 마이너스 금리가 지금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 대규모 국채 발행을 성공했다는 이야기들이 쏙쏙 들어오고 있어요. 자 마이너스 금리로 채권을 발행한 규모가 16조 7천억 원이라고 7천억 달러 달러라고 하니 와 이거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생각해보면 저기 이제 장기 채권에서 특히 그래요. 장기 국채에서. 자, 이게 이제 마이너스 금리라면은 자, 발행할 때 아예 만기 때 지급할 돈보다도 비싸게 발행되는 게 바로 마이너스 금리 채권입니다. 자, 그런데 돈이 몰려요. 자, 국채를 발행하는 입장에서는 원래는 내가 이자를 줘야 되는데 내가 이자를 오히려 띄어간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성은이 망극합니다 하면서 달려드네. 자, 마이너스 금리로 국채를 발행하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MMT처럼 마이너스 국채를 팡팡팡 찍어서 그 돈으로 경기 팡팡팡 살리면 되겠네라는 욕심을 가질 수가 있겠죠. 아마 차후에 저 MMT 이론이 지금은 말도 안 됩니다만
어쩌면은 우리의 현실, 글로벌 경제의 현실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미국 같은 경우 금리 카드 뭐랄까 이 갭이 얕아요. 지금 2에서 2.25%인데 0.25씩 한 몇 번만 쓰면은 금리 인하 카드 다 쓰게 되고 그 이후에 양적 완화 카드도 써야 되는데 이 또한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더 강력한 MMT까지 써야 하기 때문에 자, 향후에 자, 이 부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 지금 글로벌 초저금리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세 번째는요. 자, 그렇다면 뭐 유럽 같은 경우 마이너스 국채금리인데 특히 장기금리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 돈이 몰리지? 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채권을 투자했는데 만기 때 그 채권에 투자한 돈보다도 덜 받아요. 자, 우리 고정관념으로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도 왜 돈이 몰릴까? 그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간단한 채권 가격 이론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래는 채권 가격 이론 엄청 복잡한데요. 거기서 다 빼고 뭐 수정 듀레이션이니 뭐 그런 거 다 빼고 콘벡시티니 뭐 이런 거 다 빼고 이것까지 들어가면 막 머리 아프고 막 골치 아픕니다.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공식 하나만 이야기 드리면요. 이건 제가 임의로 수정한 공식입니다. 자, 채권 가격의 대략적인입니다. 변동폭은 채권 만기 곱하기 만기는 연이겠죠? 곱하기 채권 수익률의 변동 퍼센트입니다. 퍼센트 포인트.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만기 곱하기 채권 수익률 변동성 퍼센트 포인트니까 만기가 길면 길수록 작은 채권 수익률 변화에도 수익률이 엄청나게 크게 바뀔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30년 만기 독일 국채를 내가 샀다. 그런데 1% 수익률이 시장 금리가 하락했어요. 그러면은 대략 국채 가격 상승률이요 10%에 이릅니다. 띠용. 자, 만약에 30년물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곱하기 30하면 1 곱하기 30하면 대략 30%. 대박. 예, 이러다 보니 요즘 장기 국채에 글로벌 장기 국채에 모멘텀이 붙으면서 투기적 자금들이 쏠리는 게 아니냐. 예,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이거를 이제 좀 현실적으로 보여드리자면요. 자, 이게 있습니다. 이거 좀 지저분하니까 살짝 지우고 이게 뭐냐면요. 자, 미국 채권 관련 10년 선물 ETF예요. 자, 보시면요. 꾸준히 우상향했는데 자, 미국 국채 10년물이 작년 연말에서 현재까지 대략 1%포인트 하락했어요. 그런데 이 ETF 가격의 상승률은 이게 한국물이다 보니까 1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달러 값도 상승한 부분이 있으니까. 예. 대략 얼추 비슷하죠. 자, 그러다 보니 자, 투기적인 자금들이 마이너스 국채인 장기물에 들어가서도 여기서 0.1%만 하락해도 수익률 엄청나잖아요. 예. 이러한 자금들이 아닐까. 예,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주식시장 관련해서입니다. 글로벌 초저금리 관련한 잡생각 네 번째. 주식의 적정 주가가 혹시 무제한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공식들을 쭉 보게 되면은 분모에 K, 요구 수익률이라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하나의 사례로 배당 성장 할인 모형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자, 이 공식에 보면은 분모에 K-G라고 있습니다. 여기 좀 갑자기 어려워지실 수 있는데 그냥 가볍게 봐주세요. 제가 좀 농담도 섞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K는 요구 수익률. 몇 퍼센트 이상 수익률 줘야 됩니다. 이런 게 이제 K고. 자, G는 배당 성장률입니다. 네, 요 G는 빼고요.
자, K값을 보겠습니다. 자, K값은 일단은 시장 수익률 이상 돼야 돼요. 예, 그렇겠죠? 자, 시장 금리가 기준이 될 거고, 거기에 어떤 기업의 리스크 프리미엄, 예, 기업 이 회사 망할지 모르니까 요구 수익률 더 크게 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이제 합쳐지고 그 외에 다른 변수들이 합쳐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요, 이 K 값이 낮아지게 되겠죠. 예, 심지어는 자, 마이너스 금리라면 K 값은 아예 0이 돼 버릴 수 있고, 이 분모에 있는 K-G가 0 또는 음수인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0일 경우에는 어떤 값을 0으로 나누면 값은 무제한입니다. 무제한. 엄청나게 이 가격 평가 자체가 안 돼요. 자, 이 말은 자칫 향후 증시가 조금이라도 안정세를 찾게 될 경우 버블이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논리적 근거가 되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벌 증시가 확 타오르진 못하지만, 자, 어떤 짐이 사라지게 될 경우 저러한 가능성도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날이 한 번 정도로 왔으면 좋겠는데요. 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정사실화 되어 있죠. 9월에 인하하고 그걸 0.25를 할지 0.5를 할지 그것이 관건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서 뉴 노멀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어느 날이 되면 은근슬쩍 전 세계 국가들이 MMT, 적자 국채를 열심히 발행하면서 돈도 열심히 찍어내면서 경기를 부양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이미 양적 완화로 비슷하게 시행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동성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릴 때 뭐 고령사회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기저에 깔려있는 기본 변수고요. 자,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위에 깔려있는 심리를 억누르는 악재들이 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미중 무역 전쟁입니다. 자, 미중 무역 전쟁 작년 봄부터 시작해서 자,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동아시아권에 동아시아권과 전 세계에 뭐 부담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1년을 넘게 오면서 보았지만 저 미중 무역 전쟁의 결론은 트럼프 재선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 이제는 삼척동자도 알지 않습니까? 자, 이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은 재선 때문이다. 이제 지겹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대선이 2020년 11월 3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D-Day가 느껴지시죠?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초저금리, 마이너스 금리가 만들어지고 있고, 자, 미국의 대선은 11월 3일, 뭐 한 1년 3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그 전에 좀 되도록 빨리 글로벌 경제와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 부담이 돼서 유동성 함정을 만들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이 빨리 해결이 된다면 뭐 1년 3개월까지는 아니더라도 생각보다 빨리 뭔가 넘쳐나는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뭔가 파고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와야 되는데 말입니다. 자, 오늘 이성수의 증시 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마음 감사드립니다. 자, 날씨가 오늘 어제보다 조금 더워졌습니다. 자, 이 여름이 이제 끝 막바지여가지고 이제 가을이 다가오나 싶었는데 여름은 여름인가 봅니다. 자, 조금 아쉬운 감이 있고, 자, 마치 지난 여름처럼 증시가 오늘 조금 힘든 양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자, 가을이 다가오는 것처럼 증시도 이제 서서히 바뀌어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초저금리, 글로벌 마이너스 금리 이런 상황 속에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들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다시 한번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애청자님께서 남겨주시는 답글 거기에 하나하나 제가 저도 댓글을 남겨드리고 있죠. 자, 그 마음에 답글 남겨주시는 애청자님의 마음에 감사드리면서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